네,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이는 인공지능 그림책의 공동저자 장명현입니다. 네, 최근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슈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한눈에 보이는 인공지능 그림책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많은 사파와 그림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총 12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영상을 한 챕터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현재 책의 이해를 돕고자 챕터별로 영상을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많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챕터 1, 지능과 기계입니다. 네, 지능과 기계 파트는요, 첫 번째, 인간의 지능, 그리고 두 번째, 기계와 인공지능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간의 지능에서는 인간 지능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기계와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의 지능 파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인류의 등장과 진화.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인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먼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과거 최초의 인류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대략 500만 년 전에 처음 발생이 됐다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인류와 비교를 해서 현재 인류는 많은 진화와 변화를 이루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 뇌의 용량의 변화입니다. 현대인의 뇌 용량의 크기는 최초 초기 인류에 비해서 약 4배의 크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기 인류 같은 경우는 뇌 용량이 450ml에 불과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보다 4배 이상의 크기가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능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지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최초의 인류에서부터 발전된 지능, 인간 지능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이 높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의 예를 넣었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높으면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네,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어려움 벗어나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 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세 번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또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사람들, 또는 연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일을 순서대로 행동하기. 어떤 일이든 순서와 과정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이 일의 순서대로 잘 구성을 하고 이 일 순서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과연 높은 지능과 관련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규칙성을 발견하고 통찰하기. 어떤 일에 대해서 발견되는 규칙을 찾아내고 원리를 습득하고 이해를 하고 통찰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잘 해낸다고 하면 지능이 과연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시한 5가지 예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한다면 해결해 나간다면 지능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지능이 높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를 잘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간다면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뇌과학에서의 뉴런의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제가 뇌 구조와 척수에 관한 그림과 그다음 옆에 뉴런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지능에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진 이후로 뇌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는 뇌과학의 발전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 뇌는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각 구조별로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뇌에서 통제하는 신호들을 신경망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이 신경망 구조에서는 뉴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뉴런이라는 것은 인간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인데요. 정보를 주고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파트인 기계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린 인간의 지능을 알아보았죠.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해낸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기계 또는 컴퓨터에 그대로 구현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기계에 구현한 기술 또는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공지능의 연구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같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로봇과 인공지능과 로봇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같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을지 또는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라고 한다고 하면 입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간처럼 학습하고 사고하고 또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산업, 군사, 의료 등 인간의 일을 대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두 분야에서 다르게 차이점이 있는 분야도 있고요. 전혀 다르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공통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대표적으로 헨스 로보틱스사가 개발한 소피아라는 로봇인데요. 이 AI 로봇은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또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일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인공지능은 좌뇌의 기능 대부분을 수행합니다. 좌뇌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 인식을 하고 자연어 처리를 하는 등의 그런 부분의 좌뇌의 기능은 대부분 수행 가능하고요. 대안 제시, 직관, 연관성 탐색 등 우뇌의 기능에서는 아직 일부분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인간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데이터죠.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보다도 기계나 컴퓨터가 저장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데이터를 서로 학습시키고 탐색하고 연결하는 수준은 인간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딥러닝 분야인데요. 이 딥러닝 분야는 인공신경망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도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망, 생물학에서의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구조에서도 굉장히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이 데이터를 중간에 처리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나온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시각 정보를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나 시각으로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겠죠. 이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현재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왔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출발점에는 튜링 머신이 있는데요. 1936년 앨런 튜링이 이렇게 계산하는 기계인 튜링 머신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로젠블렛에 의해 퍼셉트론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퍼셉트론이 발표가 되었을 당시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도입되면서 관심이 증대가 되었는데, 이 퍼셉트론은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계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조금 침체되는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역전파 알고리즘, 다층 퍼셉트론 등이 발표되면서 이 XOR 문제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신경망 모델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붐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성능이 좋지도 않고 인터넷도 빠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침체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후에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초고속 인터넷 등 많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다시 뜨겁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이후 CNN 등이 개발되는 등 인공지능의 3차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인공지능이 그간 인간을 상대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M의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은 1997년 체스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2011년 IBM의 왓슨은 TV 퀴즈쇼에서 전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모두 알다시피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이 지능과 기계의 챕터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